5월 20일 국민의힘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 사안이 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포기했다라는 얘기와 관련해서 저희 장동혁 상황실장 박대출 사무총장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1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10억 원이라는 얘기는 돌아가신 고 장기표 선생이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나보다 나는 평생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도 나보다 훨씬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 타가지고 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따님이 그 당시 10억 원에 상당하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당의 그 관계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각종 그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카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인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두 번째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0년도 1월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훼손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보상금 신청을 받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받고 2005년에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정무직 공직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을 당시에 충분히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번 정도라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그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 또 4차례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나는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 하지 않겠다라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우리 장기표 선생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쳐다보다라는 얘기죠. 김문수 후보님이 누구보다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우리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삶에 헌신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그게 그 당시 장기표 선생님의 가족이 10억 상당이라는 표현이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런 취지로 한 말씀인데, 그걸 꼬투리 잡으면 장기표 선생 가족도 고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장기표 선생 가족이 10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는지 9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 그 정확히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저희는 모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각 이거 멈춰주시고, 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걸로 고발한다는데, 저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거 없애는 법 만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허위사실 유포다 어쩐다 해가지고 저희 당 쪽을 고발을 많이 하시는데 물타기 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러면 당신들도 이런 걸로 고발당했으니까 우리 후보자 그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 기소된 거 면소시킬 수 있는 법 통과시키는 거에 그럼 취소하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자꾸 고발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가 않고, 특히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우리 김문수 후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사실을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어제 그저께가 광주 5.18이었습니다. 다들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그러시면
민주화 운동 자체를 가지고 폄훼하는 이런 행보는 좀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정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장면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희가 논평도 냈습니다만 방탄유리 앞에 여러 개 세우고 유세하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우는 거면 본인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걸 한다면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치 쇼가 절정에 달했다 이렇게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예전에 독재자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바주카포로도 뚫을 수 없는 방탄차 타고 다니고 관저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이런 식의 내가 위험하다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식 통치의 예고편이다. 국민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이후에 우리 지도자들도 100만 명, 200만 명 모아놓고 유세할 때도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치가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계란도 맞고 돌도 맞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 따라다니는 거죠. 오만함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탄 유리를 세운 저희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무슨 러시아제 총기가 밀반이 됐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방탄 유리를 세웠다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국민을 뭘로 보고 방탄 유리를 세운 유세를 합니까? 선거 유세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체온을 느끼고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도 선거해 보면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을 정치인이 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탄유리 세워놓고 그 밖의 국민과 그 안에 자기를 그렇게 분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정치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어제 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안에서도 저희가 분명히 드러났듯이 대통령 연임제를 통해서 사실상의 영구 집권을 노리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적 불안감에 더해서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으로밖에는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일정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후보님이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 계시는 이유는 방송사에서 요청하는 각종 인터뷰와 선거 방송용 촬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방탄유리도 세우지만 이재명 후보는 방송사들이 요구하는 선거 방송용 그 사진 촬영에도 일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도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토론회가 성사가 잘 안 되는 토론회가 또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역시 이재명 후보의 오만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되면 그 어떤 과정에서든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거는 선거가 가지는 대의민주주의제에서 선거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판단하게끔 해주는 것.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선거방송,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세 차례 토론회는 지금 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각종 언론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토론이나 또는 인터뷰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고 들었는데 사진 촬영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다 됐으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문수 후보님은 방송사 촬영은 물론이고 인터뷰든 뭐든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어제 각 방송사 촬영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느라고 지금 수도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10시 반에 한국예총에서 정책협약식을 가지고 화곡 남부시장 영등포 쪽방촌을 오전에 방문하시고 오후 2시 40분에는 서초구 집중유세 고속터미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50분에 송파구 집중유세, 오후 4시 40분에는 강동 집중유세, 오후 5시 40분에 하남시 집중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시 48분에 TV조선에서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정들이 쭉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멀리 가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일정들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5월 20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예. 하와이 특사단이 홍준표 시장 만나서 어떤 역할이나 방식이든 작동하겠다는 중소부에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논의가 진전되는지 보고 가신 내용이나 아직 지금 하와이 특사단이 돌아와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사만 보고 알았고 오늘 아침 혹시 채널A 기자분 계시나요? 인터뷰 하셨습니까 혹시? 뭐 대화를 그냥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뭐 저희 당에서 평생을 헌신해온 분인데 뭐 다소간에 그동안 오해가 있었다면 아마 푸는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화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걸 들었으니까 오시면 자세히 얘기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 채널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준석 후보는 저희 당의 대표까지 하다가 이제 나간 후보고 또 어제 오세훈 시장의 그 토론회에 그 세 분이 오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선거를 결정짓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도 지금으로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어제 그제 뭐 발언이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서로 간에 좀 이심전심이 좀 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예. 아유, 그거는 뭐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뭐 솔직히 시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언론인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나 선거의 2주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변수, 저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변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뭐 민주당이 60%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의 나라 민주당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제 이 유세 기간 동안에 하나하나 알아나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차근차근 뭐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연장 son상에서 좀 2주 남았는데 소주와 불파지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잘해야죠. 저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예, 저희가 국민들께 저희의 진정성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번 대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 위에서 저희가 충분히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또 저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엄중한 시점에 와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그저께 경제 분야 토론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에게 맡겨서 되겠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안보관을 가진 김문수 후보, 그리고 경제 일해본 경험을 가진 저희 김문수 후보,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경력을 쌓아온 우리 김문수 후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좀 설득을 해 나갈 생각이고,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뭐 여러 후보들 사이에 약간의 뭐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참여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적으로 유세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뭐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서 또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도 좀 국민들, 특히 우리 지지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가 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는 질문인데 지지율 말씀하셨잖아요. K 지역에서는 전통 보수 지역인 K 지역에서 이재명께 뒤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 어떻게 보세요? 글쎄, 뒤진다는 것이 뭐 일부 여론조사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진다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특히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지금은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번 주말 정도를 계기로 다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고 이거 대법원에서 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나경원 위원장은 이거 자택시키고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자택시키고 마녀 사냥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어제 올리시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분명히 그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가 저희 당의 무슨 뭐 당직자도 아니고 저희 당과는 사실은 무관한 그냥 독립된 법관입니다. 저희는 지기현 판사님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평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기현 판사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뭐 대법원장에 특검을 한다든가, 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받았다는 제보에,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 제보의 신빙성도 매우 의심스러운 저런 사진을 가지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정말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저희가 지기현 판사 개인이 해명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뭐 두둔해 주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개인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당이 어떻게 판사가 어디 가서 술 먹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판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정당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냈다고 해서 그 판사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 판사의 사생활을 까발리고 그 판사를 공격하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 판사 뒷조사해가지고 그 판사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민주당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민주당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도 그럼 전선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뭐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지만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정치가 독립된 판사를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지기현 판사의 변호인도 아닌데 저희가 무슨 저희 공식적인 입장을 냅니까? 예. 제 질문 취지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입증해내라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한 부분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기현 판사의 사생활이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기현 판사라는 본인에게, 저는 사실 지기현 판사라는 이름을 이렇게 막 거론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좌표 찍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은 민주당의 좌표 찍기거든요. 그래서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아무리 선거판이지만
어떻게 판사를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판사를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대법원장을 특검으로 겁박하고 이런 정치 세력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 정권 잡으면 저희가 늘 예로 드는 것이 남미의 어느 나라 대법원 구성이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바꿔서 대법관 수를 늘려서 그 대법원으로 하여금 본인들에게 유리한 결정만 하게 만드는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법을 냈지 않습니까? 대법관 100명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그러면 그 100명은 어떻게 뽑겠습니까? 다 민주당에 유리한 사람들 뽑아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부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하게 하겠다. 심지어 늘 방송에 나와서 논평하는 변호사 출신 어떤 분이 자기도 대법원장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헌법 소원하게 만드는 사심제 만드는 것.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규현 판사에 대한 공격 정도는 민주당에게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정말 앞으로 역사가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관이라든지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기자분들, 저도 오랫동안 언론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찰하고 기사 검열하고 뒤에서 그 기자 무슨 뒷조사하고 이런 일들 과거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섬뜩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법관에 대해서 법관은 우리 사회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분 아닙니까? 항상 잘했다는 사람이 있고 못했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관에 대해서 잘됐든 잘못됐든 존중하자라는 것이 이제 그 민주사회의 기본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당 역시 이제 되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 정도야 뭐 정당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법관의 사생활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저렇게 온 국민에게 망신을 줍니까? 정말 즉각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다 입장을 들어보진 못했는데 썩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입당이 주는 메시지가 개인의 입당은 저희가 이를테면 일반인들 입당시킬 때 입당 심사라는 걸 할 때 김계리 변호사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정당 가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계리 변호사가 가진 어떤 정치적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글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저희 지금 선거 전략 전체에 그분이 가지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입당 문제를 가지고 저희 당이 계속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됐을까요? 저희 선거 전략이 반면 선거였잖아요. 서울이나 김영남이랑 이런 데 다시 한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진영에 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가거나 특히 허은하나 김용남 의원님은 개혁신당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쪽 가시는 것에 저희가 논평할 수는 없는 것인데 빅텐트는 그런 것을 빅텐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선이 되면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유권자들에게 받는 것이고, 저희가 무슨 민주당 전직 의원 몇 분 데려왔다고 해서 그걸 빅텐트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빅텐트는 적어도 대선 후보급들의 연합이라든지
정책 연합이라든지 뭐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것, 이것을 빅텐트라고 하고 뭐 그 정도를 저희가 빅텐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비교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건 따로 또 연락드리면 받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5월 20일 정정당당 김문수 캠프 아침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